안녕하세요. 또 하루를 시작해 보겠는데요. 자, 오늘이 몇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요? 지금 포로기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이 문화적인 경쟁 속에서 패권자가 된 이유가 뭔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 정체성, 신명기 운동, 신명기 운동, 그다음 이제 귀환, 그다음 귀환한 이후 헬라족의 등장 부분까지를 이제 오늘 이렇게 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내려오는 그런 과정들 이렇게 보시면서 좀 정리가 잘 이렇게 되고 계시는지 저는 부분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이 얘기했던 부분들을 좀 피하고 다른 쪽을 좀 생각해 보느라고 그러고 있는데 또 그러다 보게 되면 또 이제 잘 정리가 안 되시는 부분들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로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했지만은요. 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 내려갈 때 그 배경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건데 이게 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거를 위한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 있다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정리가 되시나 보네. 우리 이제 현흥 장로님 누가 오신 분이 없으니까 장로님이 이런 장로님 이제 포로기가 지금 진행되는 데까지는 좀 이렇게 그래도 이제 잘 이게 흐름이 그려져요. 예, 아직,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조금 이해는 되는데, 아직 이제 전체적으로 정리, 이게 딱 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좀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질문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게, 네네. 지금 사실 이제 바울이 결국은 그러니까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한 어쨌든 그런 거가 어떻게 보면 지금 헬라 제국이 등장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 헬라 제국이 이 결국은 이 세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함한 그 주변국을 전부 다 정복한 것이 이게 하나님 뜻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해야 될지 이제 그게 조금 좀 이제 바울이 등장할 때에는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은 또 성격이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이제 지도를 가지고 어,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거든요. 지도가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이 근동 오리엔트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리고 중간에 가나안 여기를 중심으로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이게 통일이 되어져 가지고 에브로까지 제국을 확산되어져 나가는 게 이제 아수르 때 와서라고요. 그 이전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무라비 때까지는 그냥 메소포타미아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아수르가 통일을 하면서 팽창 정책을 쓰는 거고 이 사람들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이 신바벨론이죠. 등장을 해가지고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점점 이게 판도가 넓어진 걸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한눈에 우리가 이제 보는 건데 그 지도라는 거가 이제 요래도 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헬라 제국으로 오면서는 또 이제 더 넓어지는 인도 접근까지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에, 이 로마 제국으로 오게 되면은 아예 이제 지중해 전역으로 다 이렇게 확산되어져 나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점점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다가 이제 로마 시대에 와가지고선 이렇게 확산되어졌는데 이제 지중해 전역이 되는 건데요. 로마 제국이 땅 영역을 또 넓혀갈 수도 있었어요. 뭐 대적자가 없으니까 경쟁자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더 가봐야 다 이제 원시 지역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특히 이제 북유럽이나 이런 쪽은 그때까지는 완전 미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프리카도 남다른 내려가 봐야 뭐그 별로 일 없고 동쪽으로 더 가봐야 이제 인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여기에다 멈춰 섰는데 그 로마 제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내부적인 통일성과 더불어 가지고 이 평화의 이 정책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것 때문에요. 이제 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로마 제국이 이제 이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비자 없이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가 있었고 600년 평화가 얘기하듯이 전쟁 없이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이라는 게 아주 없었던 건 아니에요. 있어도 뭔가 하면 내부 권력 다툼이었지 일부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권력 다툼하고 일부의 전쟁하고는 성격이 좀 많이 이제 달라요. 그 600년 동안 내부 권력 다툼도 없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부의 전쟁이 없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평화가 유지되어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복음 활동이 이제 가능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었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은 어떨까요? 대답하기가 이게 참 쉽지를 않아요. 그거는요. 거기까지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요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기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초승달지대 인류 문명의 출발이 초승달지대에서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뭔 얘기가 되는가? 물론 중국, 인도 문명도 있지만은 범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시기를 놓고 보더라도 이제 이 중국이나 그동안에 알려진 바에 의한 중국이나 인도보다는 여기 좀 빨랐고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의 출발이 이 초승달지대에서 시작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초승달지대 특히 메소포타미아 요 주변을 보게 되면은 여러 민족들 이제 민족들이 나중에 이제 국가로 발전을 하니까 여러 민족과 국가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듯이 내부에서 물론 취급받고 하던 것들이 그것도 이제 봤잖아요. 그걸 이제 이게 본 거는 뭘로 우리가 이렇게 봤는가라고 해서 여기서 본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대에서는 어떻게 전개가 됐는지, 이집트에서는 또 어떻게 이제 이 왕조가 등장을 했는지, 가나안 그리고 이스라엘에 관해서 여기도 좀 이렇게 봤고 그리스 로마에서는 또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국으로 발전하는 것들만까지만 지금 여기서 지도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볼 때에 이게 제가 이제 자연의 원리와 어떤 이런 이치가 같다. 이건 이제
아주 거시적인 한뭐 큰 범위에서 볼 때에 비로소 보이는 건데 이 자연의 원리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를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이 풀들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잡초로 사는 걸 보게 되면은 제가 여기 마당을 가지고 이제 늘 예를 이렇게 드는데 마당에다가 제가 잔디를 심을 때에 완전 생흙을 갖다가 심었다고요. 생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건설 현장에 가가지고서 이제 마사토를 받아다가 심었어요. 그러니까 저 깔았어요. 이거를 두껍게요. 그 마사토를 갖다가 깔았다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 거기에는 어떤 잡초 씨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잡초 씨가 없는 그냥 표면에 있는 흙들을 갖다 하게 되면 그동안에 식물들이 자라면서 온갖 씨들을 다 뿌려놔서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는 우리는 마사토만 갖다 깔아놔 가지고 그럼 그 안에 이제 다른 씨들이 거의 섞여 있을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동안 지각 변동 때문에 들어가실 수는 있겠지만은 마스터에 가서 층 이렇게 보게 되면 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흙을 갖다가 이제 싹 깔고 잔디를 갖다가 이제 아주 신경 써가지고 심어놨어요. 그 2, 3년 이게 잘 크더라고요. 근데 2, 3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못 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 이제 그 거름을 줘야 되죠. 거름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거름만 줘가지고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한 2, 3년 지나니까 처음에 제가 아주 이거 제일 고전한 게 뭔가 하게 되면 질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아우 이게 뭐 도대체가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 질경이가 내가 왜 질경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질경이가 왜 이름이 질경일까? 질겨요. 이건 밟아도 끄떡없어요. 이거는요. 잔디도 밟아도 그만 견디지만은요. 야, 이건 뽑아도 끝이 없어요. 질갱이 모판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뭐 완전 질갱이 밭이 돼버리고, 이건 뭐 예적으로 깎아도 안 되고, 뭐 도대체가 뭐 이제 그래, 야, 이건 이제 질갱이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2, 3년 지나니까 거짓말처럼 질갱이가 싹 없어져요. 싹 없어지고 그다음에 뭐 이름 모르는 무슨 풀이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그놈이 또 한 2, 3년 그러다가는 또 사라지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바뀌는 거더라고요, 이게요. 독주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제가 이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이유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식물도 그냥 저절로 크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 물에서 빨아들인다고요. 그 식물마다 먹이가 층이 다 달라요. 그래 이제 빨아들였어요. 근데 먹은 걸로만 끝나질 않고 또 사람하고 같은 게 공기로도 이파리를 통해 가지고서 배설을 하지만 뿌리로도 배설을 한다고요, 이게요. 어? 그러면 이제 자 잔디가 이제 2, 3년 동안은 잘 큰 거는 쌩땅이 그러니까 거기 이제 잔디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잘 먹고 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거기다 배설하고 근데 2, 3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잔디가 먹을 수 있는 게 없고 그 비료만 줘가지고선 해결이 안 되는 게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지. 비료를 줘도 먹을 거는 공급해 준다라고 하지만 뭐가 문제가 안 되는 거, 뭐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잔디가 뱉어 놓은 배설물은 그건 제거를 해준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거해 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잔디가 못 크는 거예요, 이게. 예? 비료만 줬다고 해가지고 저절로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흙을 바꿔주면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질경이가 나왔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잔디가 양용군을 다 뺏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질경이가 배설해 놓은 그거가 또 뭐가 되게끔 만들어져 있는가 하게 되면 다른 식물에는 먹이가 될 수 있게끔 또 그걸 먹고 크는 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또 이제 왕성한 거는 이제 아이 먹이가 있으니까 왕성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급증해 가지고도 이제 잔디 발행이 밭이 됐다가 아주 질경이 밭이 됐다. 그다음에 또 몇 년 지나니까 또 이제 질경이가 못 크는 거야. 그럼 발행이가 또 이제 그다음에 크다가 그러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계속 이게 이 바뀌어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혼자서는 못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스스로 이건 자멸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어떻게 되냐?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뭐 잔디 한번 컸다가 뭐 질갱이 한번 컸다가 바랭이 컸다가 뭐 컸다가 그냥 그러고 살면 되니까 그건 자연의 세계에서 또 이제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잔디도 살고 뭐도 살고 같이 살게끔 만들어 놓으셨는데 A라는 식물이 먹이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A라는 식물이 잘 크면서 배설해 놓은 거는 B라는 식물의 먹이가 되는 거고, B라는 식물이 배설해 놓은 것도 C라는 식물의 먹이가 되고, 이게 그렇게 해 놓으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 동시에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그럼 식물만 그러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농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대량 생산 농법이잖아요. 그 지금 이제 시중에 보게 되면 산나물도 이제 다 재배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와요. 그 나물치 같은 거가 참 그 향도 좋고 다 좋은데 이네목을 다 갈아엎고 갖다 나물치만 갖다가 심어 놓으니까는 똑같은 얘기예요. 한 1, 2년 괜찮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이제 이게 살 수가 없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름을 주고 이제 계속 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한 군원만 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2, 3년 봐서 옮겨 갖다 심으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조그만 밭에다가 물 이거저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어려운 얘기고 이제 거기다 계속 심을 내니까 이제 그걸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이제 아주 세게 줘가면서 또 그걸 이제 약으로다가 땜질을 해야 되는 이런 거라 뭐든지 다 그래요 여기는. 그냥 내버려두면 절대 병 나는 게 없는 것들도 그것만 갖다 재배를 하면은 큰 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잡초농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뭔가 하면은 싹 그냥 제초 제거를 해버리지를 말고 같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식물의 세계의 원리다라고 한다면은 사람의 세계에도 특히 이게 역사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여기 수메르인들이 이거 하나를 우리가 놓고 본다라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어내는 어떤 이런 거. 수메르인이 등장을 해가지고서 메소다 문명의 길을 열어놓았는데 수메르인이 계속 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마카데인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뭔가 뭐 바벨론인들이 등장을 하다 이걸 이제 갈대아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제 이게. 근데 아수르인들이 등장을 해다가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파사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패권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요. 돌아가면서요. 그 이건 이제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양의 역사를 놓고 보더라도 일단 이제 중국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족들이 이제 있는데 한족이 혼자 중국 대륙을 주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족이 한번 지배했다가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가 가가지고서 지배를 했다가 또 그게 무너지고 또 다 한족이 한번 잡았다가 중국 역사라는 거 계속 교대로다가 이러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 주변에 있는 만주족이라고 하는 족은 사실 정말 별 볼일은 없는 데였어요. 몽골족도 마찬가지고 초원에서 그냥 그저 뭐 말이나 달리던 사람들이 근데 중원을 점령하지 않았던 민족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다 기회가 온 거예요, 이게요. 예? 정말 별볼일 없던 나라 민족들이 몇백 년 뒤에 가가지고서는 패자로 등장을 했다고요. 그러지 않은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다른 만주족이나 뭐 이런 데 비해 가지고서는 훨씬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우리도 고조선 때로 얘기를 한다면은 뭔가 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이 세웠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여러 번 기회가 있을 수 있었는데 한 번도 우리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우리가 못나서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해석은 그렇게도 가능하겠죠. 우리는 못난 놈들이 돼가지고서 말이야 맨날 그냥 어, 짓눌리구나 살았다. 이제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야. 일본 사람들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해놓는 거거든요. 일본도 아주 별 볼 일 없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속언을 하잖아요. 일본까지도 그랬다. 근데 우리만 빠진 거예요. 우리만 빠진 거. 그러니까 이제 나는 요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우리의 민족성 자체가 우리는 남 나라를 가가지고도 점령해가지고도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는 없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남의 나라 가도 뺏어가지고 식민 지배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가 우리에게는 없다.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 러시아 방타 작전이 먹혀 들어가요. 왜요? 제국주의를 꿈꾸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옆에 나라를 갖다가 점령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세계가 다 지금 분개하잖아요. 왜요? 이제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옛날에는 옛날 건 뭐 저 고대 근대 때는 제국이라는 게 있었지만 요즘 또 제국을 꿈꾼다는 거는 용납이 안 된다. 중국에 대해서도 계속 인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뭔가 꼭 소수민족들을 갖다가 다 지금 식민지화해가지고 그러고 있으니까 그 독립시켜라. 이제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중국에게 요구하는 어떤 이런 거 이젠 그런 게 안 맥혀 들어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시진핑은 그것도 아니라 아예 그냥 대만까지도 갖다가 그냥 다 병합시키겠다 뭐 이러고 나가니까 지금 이제 이게 문제가 이렇게 이 되는 건데 이제 요즘 지금쯤 와가지고서 이제 제국주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2차 대전이 종식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러시아도 해체돼가지고 다 독립시키고 이제 남아있는 게 지금 중국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원리와 이치로 놓고 본다면 그건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아무리 군사력을 뭘 어떻게 아주 꽝꽝거리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군사적인 제국 시대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뭐가 그걸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 군사적인 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그걸 가능할 수 있겠어요? 경제로도 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제국화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반발에 부딪혀요. 이제는요. 그거는 반발에 부딪혀 가지고서 경제로 제국화를 한다. 우리가 다 독식하겠다. 누가 뭐 가만히 당하고 있나? 경제적인 식민주의 지배를 누가 받으려고 그래? 군사적인 식민 지배 못지않은 고통의 경제적인. 그러니까 그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통한다. 그 우리가 요즘 군사무기 뭐 폴란드 어디 가다 팔았다라고 하는데도 뭔가 우리는 그래도 맨날 계속 사가 그러는 거 아니라 현재 생산화 시켜주겠다. 기술 이전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가지고 현재 생산을 시켜주겠다. 자, 이게 이제 통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사가기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런 판매 방식이 아니었다.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군사적으로 앞선 무기를 가진 사람들 그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냥 첨단 무기는 우리만 가지고 있을 테니까 넌 그냥 사가기나 해. 이제 이런 식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오는 거지. 이제 근데 우리는 어쨌든 독특한 그런 건데 이제는 뭐가 또 하나 있는가 하면 자 군사적인 제국이 있어요. 두 번째는 경제 제국이 있어요. 또 뭐가 하나가 가능할까요? 문화가 가능한 거예요. 문화는 가서 무슨 군사나 경제 방식으로 지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문화는 자발적이지. 뭐 받아들여 마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누가 받아들이나? 좋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지. 그동안에는 어떤 문화가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제국이 형성되게 되면 제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가서 확산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 그거 말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 우리가 영어권 이런 것들에 또 유럽의 문화가 확산되어진 건 그 사람들 세계적인 패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세계적인 무슨 어, 패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 경제가 뭐 매두에 올라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별것도 아니라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류가 유럽 문화나 이런 걸 지금 앞뒤에 나가는 걸 본다고요. 그 문화도 뭔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서로 경쟁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 뭐 인터넷 뭐 기타 등등보다 실시간으로다가 지금 다 전달되고 있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뭘 받아들이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려요, 이건? 이건 말릴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이런 시대가 이제 온 거예요. 그죠? 한류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뭘 얘기하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한국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젠 군사력 가지고서도 제국화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경제도 마찬가지이고. 근데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문화인 거예요. 근데 문화도 제국주의식의 그런 것들은 안 먹히지요. 그걸 누가 받아들여요, 그거를요. 근데 좋은 거가 받아들여지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문화도 경쟁이라고요. 근데 지금 한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면 한국 문화가 세계 여러 문화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지금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국의 이제 근데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에, 군사제국 시대가 과거에 있었다가 경제제국 시대가 있었다가 이제 무슨 제국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문화 이것도 제국이라는 말로다가 좀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 어제 영향력을 펼쳐 나가니까 문화 제국은 이거는 제일 좋은 것만 통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거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한류라고 하는 거가 제일 먼저 길을 열어놓은 거는 드라마, 영화, 조금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노래 이제 노래가 나가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제 또 무슨 한국의 뭐 비빔밥이 뭐 어떻대나 세계에서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집어넣고 비벼가지고서 먹는 그런 음식 문화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따로따로 먹지 이런 거 다 갖다가 한 통에 넣고 비벼. 그것도 양푼에다 비벼놓고 그냥 숟가락만 들고 와서 같이 퍼먹어. 그런 식당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어쨌든 이게 비벼 먹는다는 그 얘기 자체가 뭘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통한다는 얘기가요. 어울림을 말하는 거예요. 어울림을 말하는 거. 어제 우리가 포럼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삼일체 가지고 이제 그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하는 거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는 건 수평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 간의 관계, 오한 이런 거라고. 그런데 이건 수평이에요. 수직적인 하나님이 계셔. 그 밑에 예수님이 있어. 그 밑에 성령님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직적인 그 삼위일체론도 수직적인 삼위일체론이라는 게 등장을 했었어요. 그 많이 있었죠. 군주론, 종속론, 종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근데 이런 신론은 누가 좋아하는가? 뭐 군주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군주들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 지가 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존재 왕권이라고 하는 거 가능해지니까 존재 왕권을 지탱해주는 신론을 이제 추구하는 거. 그런데 삼위일체 신론은 그걸 거부하는 거다 말이야. 이거는 수평적인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이 정치와도 연관이 되어져 있다. 뭐 이제 우리 교리 논쟁이나 이런 거 들어가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시대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때문인가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이게 부합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왔지? 요즘 노래에서 지금
음식, 패션까지 왔나 이제? 아, 그러면은 한류의 마지막 주자는 뭐일까요? 뭐일까요? 인문학인 거예요. 인문학인 거예요. 인문학이 가면은 이제 다 되는 거예요. 인문학에 가게 되면은 그 이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해석하는 어떤 이런 해석이 제가 이제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기독교 진리, 불교 진리, 유교 진리 뭐 그러고 하는데 그거 말고 기독교 진리라고 하면 기독교인만 인정하는 진리고 불교 진리는 불교인들이 주로 인정하는 진리고 근데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계적인 우주적인 진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를 성경을 기독교라고 하는 게 뭐 성경 하나님 교리잖아요. 그걸 해석을 어떻게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적인 진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만 인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 중에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거 말고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해석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제가 원리 이치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맨 마지막 단계는 원리와 이치에 따르는 해석이다. 그 다음은 없는 거고 같아. 원리 위에 뭐가 있지? 원리라는 거 근본 위에 뭐가 있나? 그게 끝이에요. 그게 맞는 해석이어야 된다.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예? 누가 들어도 야 그건 맞는 얘기야 이래야지. 그리고 또 뭔가라고 하게 되면 누가 들어도 야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어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놔야지 된다.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런 얘기라고요. 이게 봐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포록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뭔가 하게 되면은 요거를 보는 거예요. 다양한 제국들을 보는 거거든요. 제국들이 부침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권불 10년 이런 얘기들이 뭔 얘기인가 하다 아무리 철벽 같은 권력을 잡았다 10년 넘어가기가 어렵다. 권불 10년 이런 얘기들이 딱 그런 얘기가 돌아가면서 이게 패권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다. 근데 돌아가면서가 아닌 영원한 패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상생인 거예요. 상생. 같이 사는 걸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불황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부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맞춰 해석을 해야 되냐? 이런 로마 제국의 600년 평화를 유지한 거는 우리가 그냥 혼자 다 먹을까 너는 그냥 곡물이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다는 게 공화정이라는 얘기 자체가 왕의 전제 정권을 거부한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민주정, 공화정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거기 민족들이 다 같이 그냥 골고루 살아갈 수 있게끔 도로 물론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만들어 놨기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그게 군사적인 통로로만 이용한 게 아니라 평소에 그냥 다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놓는 바람에 그래 비자 없이 그냥 다 돌아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 튀르키예 모양으로 재해를 당했다 그럼 혼자 일어서기가 어려운 거라고요. 그럼 제국 차원에서 또 그걸 지원해 줘가지고 도시를 재건을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로마 제국에 대해서 항거하지를 않았다. 오히려 각 지역에 로마 황제 동상을 만들어 놓고 다 감사를 했다 말이야. 그게 이제 로마 제국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원리에 이제 맞는 방식이라고요. 혼자만 살려고 그러면 이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스스로 이제 자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잠깐일 뿐이에요. 그건 아침 안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가 아침 안개가 껴 있을 때는
그냥 맨날 그럴 것 같지. 뭐 옛날은 무슨 뭐 맨날 조금 해 떠봐. 다 언제 그랬냐는데 이제 다 도망가는 거고 똑같다. 그러니까 아침 한개가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포로기를 통해서 일단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흐름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유대주의 이 헬브라이즘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그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요걸 보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헬라 제국의 등장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 이제 혹시 또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장로님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게 되면은 아마 그 뒤에까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가운데에서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럼 이제 헬라 제국의 등장이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이제 그 제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등장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은 호전적이었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 그러면 이제 요건 제가 여기다 안 써놨나? 호전적인 뭐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이제 어쨌든 아수르가 이제 그런 나라였고요. 그 이집트에서도 또 이제 제국화시키는 그런 이제 왕조들이 이제 있고 이제 그런데요. 자, 그러면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알렉산더가 이제 길을 열어놓는데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이미 했기 때문에 뭐 그냥 간략하게 그냥 한번 다시 그래도 요걸 흐름을 보기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은 헬라 제국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특징이죠? 박 목사님 그건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헬라 제국의 특징을 어디 얘기를 해봐봐요. 이 포로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제국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도 뭐가 있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사야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 태조를 향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내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페르시아 등장. 그 유대인 귀환령을 내리는 어떤 이런 것들 페르시아의 태조가 누구예요? 에? 고레스. 고레스 이렇게 보게 되면 대단히 인도주의자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헬라 제국의 특징이 뭐라고요, 박 목사님?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한 문장으로 딱 얘기를 해봐요. 를 찾던데 그 이전의 제국들이 호전적 군사적인 패권이 있다면 여기는 문화 패권 정책을 썼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몽 제국이라는 거예요. 계몽 제국. 한마디로 뭐라고요? 헬라 제국의 특징은 계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이 계몽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계몽인데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아테네에서 만드는 이 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다. 근데 아직 다른 나라들은 페르시아 뭐 이집트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지만은 그건 다 야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긴 다 아직 그냥 군사적인 제국 구조 이런 거나 그냥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야만시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아테네에서 개발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철학, 그 철학에 기초한 민주정이라는 게 있다. 그 시민 정신, 자유시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제일 앞선 문화다. 이거보다 더 앞선 문화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더 앞선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게 뭐냐? 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꾼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라고 할 때 일단 이런 거예요. 제일 앞선 문화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그리스 그것도 조그만 도시 국가 인구 몇만에 불과한 아테네란 말이에요. 아테네에서 최고의 문화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뭔가 하면 실험 정신이야. 야,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제일 나은 거겠냐. 저게 정치 부분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이것도 한번 해봤다가 저것도 한번 해봤다가. 근데 민주정이라는 걸 갖다가 이제 생각을 해놔가지고서 실제로 살아보는 거야. 그게 제일 낫거든요. 야, 이거다. 민주주의가 또 출발을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먼저는 뭘 하는가 하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거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조그마니까 가능했어. 이게 한 도시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넓으면 해볼 방법이 없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대의정치 뭐 기타 등등 이제 민주정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래서 그 철학에서도 그렇고 정치 각 분야 꼭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많잖아요. 뭐 뭐의 아버지가 다 어디 들어 있는 거면 여기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정신 문화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정치 문화까지 그 최고의 정치 문화가 뭘로 입증이 되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페르시아를 꺾었으니까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까지 점령하려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군사 대결에서 막아냈다고요. 그 살라미 전투 그리고 마라톤 전쟁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 전쟁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 하나의 그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는 거예요. 이거 군사력 대 뭐의 대결인가 하면 시민정신의 대결인 거예요. 이거는요. 한 도시국가와의 대결이에요. 이게. 근데 결국 뭐가 이겼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군사력을 크게 가진 데서 이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뒤집어지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는 건데요. 자, 이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군사력보다 더 강한 게 뭐라고요? 올바른 시민 정신이라는 거예요. 시민군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상대방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기드온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그 300명은 뭐 한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금방 저희가 쓴 용어로 얘기를 하면 정말 건전한 시민 정신인 거예요. 우리의 이 자유로운 분위기 이런 나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그것도 군사력이 아닌 시민 정신으로다가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약 맺은 백성이니까 그랬지라고 막 이렇게 보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이기는가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아테네가 이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시리아와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전쟁이 있어요. 여기서도 또 누가 이기는가 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또 승리하는 거예요. 마카비. 이게 마카비 전쟁이 바로 이제 마카비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그 얘기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니까 함께 하셨지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그 이제 유대인의 진리야. 그거를 우주적인 진리가 되게 해석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가 이긴다는 거죠? 선과 악의 대결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불범정. 사악한 거는 불 못한다는 거야. 범할 수 없다. 옳은 걸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불범정은
그 만고의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도 이길 수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모순이 많아. 그럼 벗겨 가지고 나가면 그냥 다 이긴다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전쟁마다 그럼 다 이겼나? 그건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마카비 때 한 전쟁은 그게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지 되는 거라고.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건 이제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 이제 이게 헬라 제국의 등장이라는 게 지금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정치, 사상, 문화. 그럼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뭐가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최고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거를 나중에 다윈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차수 다윈 그러게 되면 진화론을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냥 기독교에 대해서 참을 끼얹은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연 속에 들어있는 생명체의 그 현상을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뭐만 살아남는 거죠? 결국에 가서는요. 진화라는 거가 뭘 말하는 거예요? 뭐만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에요. 적자라는 얘기가 맞아들이지요? 서잔 다 죽는 거고 아닌가? 뭐예요 그 적자가? 아니 적자 서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 적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제일 수준 높은 최고만이 살아남는다. 최고만이 살아남는다. 제일 강한 것만 살아남는다가 아니에요. 적자, 강자 생존이라고 그러지를 않잖아. 적자 생존인 거예요. 최고로 적절한 것만이 살아남는다. 그건 뭔 얘기하면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뭘 하나 하더라도 뭘 하나 작은 걸 하든지 큰 걸 하든지 간에 뭘 하나 하더라도 적자 생존의 원리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성경 해석을 하더라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건 상관없이 진리에 맞춰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최고는 없으니까 원리와 이치에 맞춰 해석하는 것보다 더 위에는 없는 것 같아. 박 목사님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뭐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 좀 또 불만이고요. 안개 보고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네. 예. 그 신천지가 잘 나가니까 신천지의 얘기가 맞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불만이 아니고 진짜 식스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게 얼마나 잘 나가고 잘 돼요. 이제 조금 더 두고 봐야 돼. 이제 뭐든지 양이 차야 되거든. 양이 차야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여기 또 이제 우리 마당 잔디밭으로 돌아간다면 세대가 교체하는 건 언제 교체하는 거지요? 양이 찼을 때 교체가 되는 거지요. 1년 됐다고 해가지고서 반행이 등장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전에는 저는 때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가 있지.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가 언제일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제 원리와 이치로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때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양이 차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빨리빨리 양을 채우면 돼 이제 그런 적자 생존이라고요. 적자 생존. 최고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최강만이 살아남는다가 아니에요. 그럼 뭘 하나를 하더라도 최고를 지향하면 되는 거예요. 지양이 아니고 최고를 지향하면은 된다. 그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가 최고가 맞는가만 계속 점검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최고인지 아닌지는 이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여기 관심 가지고 모여드느냐를 가지고 기준 잡으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다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헌금이 나오게 할까? 뭐 어떻게 하든 뭐 교회당을 크게 적어놓고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망하는 그거 얼마 못 가서 망해. 틀림없이 망해 그거는. 그거 말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거가 과연 진리에 부합한가라는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족자 생존이 지금 그리스 헬라 제국에 등장해서 우리는 그걸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돼 있는가?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이 헬라 제국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그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사람인가 근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근본이 어디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요 객체 속에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양분시켜 가지고 근본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소크라테스 플라톤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이 플라톤 철학을 모르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한계에 빠졌을 텐데요. 플라톤 철학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 20년을 그 밑에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근본이라고 하는 걸 이 개체 속에서 찾아야 된다. 그 개체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시도를 했던 사람. 그래가지고서 이제 이게 맞다. 이렇게 확인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테네 학당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리케위원회 학당이라고 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당. 이 사람은 그리스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가 최고의 문화이다. 최고의 문화이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화가 다른 문화들과 비교했을 때 앞서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 다시요. 자, 헬라 제국에 등장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거가 다른 데보다 조금 앞서 있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여야 되는 거지요? 뭐여야 되는 거지요? 박 목사님, 뭐여야 돼? 조금 앞선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이 이거보다 더 앞선 건 나올 수가 없다. 여기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은 돼. 나는 하나 자부하는 게 있는데 내가 만드는 효소보다 더 좋은 효소, 그 음료 효소 만드는 것은 만들 수 없다. 난 그러고 한 거예요. 그러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저거는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해주든 그건 떠나가지고서 내가 요즘 효소 저거 우리 뭐 옮겨다 놓고 그러고 하면서 야 내가 이걸 다시 지금 만든다면은 또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말이야. 이젠 못하겠더라고. 그렇게 만들 열정이 없어졌어. 이제 나이도 먹었고 그걸 뭐 새벽에 이게 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저 더블 캡 트럭에다 사람 5-6명을 태워가지고 말이야 여기서 4시 5시에 출발을 했어요. 여기서요. 그리고 그걸 또 데리고 가기 전에 강원도 어제 산골짜기를 돌아다니면서 또 물색을 해놔야 돼. 덮어놓고 간다고 풀이 있나? 이거 비워가지고 저 한 차 빌만한 데가 있나? 오염되지 않은 이래가지고 그냥 뭐 강원도로 대부도는 뭘 어디로 그냥 쏘다니고 지금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도 이제 못해. 자 이거 이제 지금 남아 있는 거 이게 참 어쨌든 잘 간수하던 애가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나는 빵을 만들 때에도 그렇고 효소를 만들 때에도 그렇고 지금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도 그렇고요. 이보다 더 나은 게 있다면 그렇게 하자. 나는 항상 문을 열어놔. 내가 지금 해석하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질문이 됐든 반론이 됐든 뭐 난 기다려. 네, 내가 만들어 놓은 거가
내가 해석하는 거가 뭔가 문제가 있다면 당장 뜯어 고쳐야지. 그리고 누가 무슨 소리 하더라도 귀를 기울이고 나는 받아들일 준비를 가지고 있다고. 왜 최고를 만들어 놔야지 되니까. 그걸 지향한다라고 하는 어떤 여기가 그런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플라톤에서 플라톤에서는 이렇게 나오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거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어. 거긴 뭘로다가 확인이 가능해? 우리 관념으로다가. 이게 최고야. 자, 이렇게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게 반대의 접근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거보다 이제 그리고 관념으로 접근하는 이데아적인 방법도 그거 알잖아요. 그렇게 반대 방법으로도 또 확인을 해봤단 말이에요. 반대의 방법으로도 양쪽을 다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확신을 가진 거예요. 뭔가 하면 이거보다 더 나은 건 없다. 이제 이 확신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된다는 거죠? 확산시켜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구제해내야 된다. 우리의 할 일이라는 건 그거다. 최강을 가진 사람하고 최고를 가진 사람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최강을 가진 사람, 우리가 강하니까 어떻게 하자? 가서 먹어 치우자. 나올 놈 나와봐. 나 이길 놈 나와봐.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건 최강의식이야. 최강의식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최강의식이었어요. 근데 여기 아리스토텔레스는 무슨 말, 진짜 최고를 가진 사람은 최강의식을 가진 사람 먹으러 가자 그러는 게 아닌 거예요. 뭘 하러 가자? 도와주러 가자. 도와주러 가자. 가서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들도 아니 우리처럼 최고의 삶을 살게 하자. 그러니까 최강의식이 있고 뭐가 있다고요? 최고의식이 있는. 그래서 뭘 추구하고 뭘 선망하게 되면 최강의 최고예요. 박 목사님은 뭘 추구해? 박 목사님 그 다음에 최강을 찾았어? 최고를 찾았어? 최강을 찾아서 얼마나 됐어 지금. 그래서 최강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나보다 더 강하다 그러면 가서 그냥 무조건 껍벅 죽는 거고, 나보다 약하다 그러면 어떡하는 거고요? 짓밟는 거예요. 강한 사람 앞에 가도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강하니까 그러고 나가는. 근데 최고 의식을 가지는 사람은 얘기가 다른. 강하다고 해가지고 가서 무릎 꿇는 게 아닌 거예요. 어디에만 무릎을 꿇는 거죠, 이 사람은요? 나보다 더 최고가 있다면 당연히 나는 받아들이겠다. 자, 이렇게 되는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분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는데 난 내가 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보여요. 이 사람은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가서 거들어 가지고 그들도 우리처럼 살게 해야 된다. 이제 계몽 이걸 얘기를 하는 거라고. 계몽 정신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게 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왜 니만 잘났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계몽 정신은 내가 잘났으니까만 넌 못난 놈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진짜 계몽 정신은 나보다 더 옳은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이 이런 거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 가지고도 자꾸 저쪽은 난 그거보다 그 사람 그 정신이 나는 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걸 리케이온이라는 데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개인 교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개인 교사로 초빙을 받았는데 거기를 갔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사람 불러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갔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귀는 밝아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까지 다 듣는 것 같아.
당신 뭐라 그런 소리 들었대. 마음속으로 하는 소리까지 다 들어. 저 뵈는 게 없다고 우습게 보지 마. 왜 갔을 것 같아요? 어디 뭐라고 그랬다며? 뭐라? 잘 모르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대답하자면 돈을 많이 줘서 근데 그러면 자 최고 의식을 가진 사람이 돈 많이 준다고만 갔을까? 그럼 이것도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요. 자, 뭘 하러 오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마게도냐라는 나라에서 지 아들을 가르쳐 달라.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후계자인 거예요. 후계자인 거예요. 그럼 물론 이제 보수도 넉넉하게 당연히 좋겠지. 그또 그런 사람 불러오려고 그러는 사람이 돈 조금 주면서 오라고 그러겠어요. 최고의 대접을 해주려고 그랬겠지요.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그것만 가지고 갔겠는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뭘 봤을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 판세를 보는 거예요. 판세를 보는 이제 아테네 시대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이 패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마게도냐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넘어가는 걸 내다보는 거라고요. 판세를. 이제는 아테네 시대가 아니라 마게도냐의 시대가 왔다. 그 실제로 그 마게도냐가 이 아가야 지역을 통일하잖아요. 통일한다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자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난 몰라요.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림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갔을 것 같아요. 맹탕 그가 여기에서 그냥 그 몇 년씩 가가지고서 그러고 비우고 있을 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만한 뭔가 자기의 목적에 충족돼야지 가는 거지. 야, 몇 년간 뭐 돈을 많이 준대 이것만 보고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미지와 부합이 안 돼. 그 내다보면서 자 이걸 가지고 좀 아직 덜 개화된 데를 가서 개화시켜야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할 때에 그는 개체 속에서 근본을 찾은 사람이에요. 그 현실적인 접근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접근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까? 그것도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어차피 이건 군사작전일 수밖에 없다. 제일 빠른 형식적인 방식은 군사작전인데, 근데 이제 아가야 이제 이 패권이 이제 마게도냐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서 이제 이걸 확산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페르시아라는 거가 살라미 전투 이런 데에서 이제 확인한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저물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저물어가고 있는 거 이게 판세예요. 이게요. 판세를 내다보는 건데 나는 틀림없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화번호 좀 알면 좀 전화를 해보겠는데 진짜 뭔 생각을 했는지. 근데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가서 그는 뭘 교육을 시켰느냐? 그건 나와 있어요 이미. 헬라 이제 아테네에서 개발된 모든 인문학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걸 다루기 때문에 인문학을 그에게 다 전수를 하는데 알렉산더가 또 인문학적인 소양이 있어가지고 이걸 또 잘 받아들이고 전쟁 중에도 그 뭐 호메로스의 시를 들고 다니면서 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렇게 잘 전수하는데 이게 또 머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잘 받아들여. 근데 여기다가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게 세계 최강이 아니라 뭐다 최에게 최고다. 그 세계 최고를 가진 사람은 뭘 해야 되느냐? 세계 최고니까 그냥 최강으로 갈 수도 있어요. 최강으로 가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야 된다? 최고는 최고답게 해야지 된다.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주변 나라로 가긴 가는데 뭘 하러 가는 거다?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도우러 가는 거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게 가르쳤다. 몇 년 동안 가르치고 또 그다음에 자기 그 계속 이제 아테네를 비울 수 없으니까 뭐 친척 누구한테 이제 남겨주고 왔다. 뭐 그걸 이어서 가르칠 사람을 이제 찾아가지고 남겨주고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판세를 읽는 눈과 그 의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의 학문의 세계 가운데에서도 이 지구 정책이 게 메타피직인데요. 이거 좀 만만하지 않아요. 사물의 원리와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어떤 이런 거가 돼가지고서요. 제일 어려운 책으로다 이렇게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아주 방대한 체계를 종합시켜 놓았던 사람.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은 알렉산더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부른다고요. 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몰랐어요. 신학교 가니까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별개의 사람들이었다. 별개의 족장들이었다. 아브라함은 그냥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은 이삭이었고 야곱은 따로따로 그냥 부자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관계가 아닌데 나중에 그걸 갖다가 서로 이제 이삭을 갖다가 아브라함의 아들로, 야곱은 또 이삭의 아들로 이렇게 연결져 놓은 거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래.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뭐 성경이라는 거가 완전 가짜예요. 그렇게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 이삭을 100살이 낳았다. 그건 다 그냥 나중에 다 지어낸 얘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도 아니야. 근데 그렇게 갖다 그냥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신학교 가면 뭐 성경은 제대로 잘 배워야지. 이렇게 배우다가 나와요. 잘못.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말이야. 그 족장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그러고 넘어갔지.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원리와 이치로 놓고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금 최고라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니까 최고라는 단어, 최고와 최강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최고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거는 그냥 사장시키지 않고 틀림없이 이어갈 사람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원리와 이치예요. 그거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그거 그냥 사라지게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낭비는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손실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런 큰 뜻을 이어갈 사람을 보니까 처음에 롯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롯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얘는 그냥 그게 소돔으로 가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큰 뜻을 나는 그냥 그렇게 하기 싫다.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겠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스마엘을 보니까 또 이스마엘도 아니야.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할 수 없이 그럼 누굴까 하고 후계자를 찾다가 보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 가운데 하나 엘리에셀이 이삭을 제일 낫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내가 네게 아들을 주리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아들 못난 사람 아들 낳게 해주셨지. 그럼 무슨 뭐 불임과 의상가 하나님이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큰 뜻이 절대로 그냥 사장되지 않고 이어갈 사람을 주겠다. 그건 네 아들이 되게 하리라. 그런 큰 뜻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땐 누가 이어가기를 바랄까? 자식이 이어가기를 바랄까? 그보다 더 바랄 게 뭐 있을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기 그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족보리 아무개의 현손, 아무개의 증손, 아무개의 아들. 그 무슨 얘기가 되는 게 뭐 족보 얘기하나 보다. 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은 그 다음에
고조 할아버지, 그 뜻을 이어받은 증조 할아버지, 그 뜻을 이어받은 할아버지, 그 뜻을 이어받은 아버지. 그 이 사람이 이걸 이어받은 사람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지섭 사람이 엘리야 그러고 나가. 그럼 무슨 얘기야? 이 사람은 뭐 그냥 위에서 그렇게 큰 뜻을 이어준 누가 없었어. 근데 그냥 이 사람 그냥 자기 당대에 이제 그 먹고 이어받아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 부모가 띠를 했는데 그거 뭐 그런 부모가 띠를 하니까 나는 그냥 똘하고 끝나나? 예? 그럼 또 이게 안 맞느냐? 그 불공평하지. 그죠? 하나님은 대대손손이 큰 뜻 이어받은 사람이나 데려다 쓰나? 그럼 가문이 나오고 뭐나 같은 그 뭐 화전민 출신을 어디 가서 써봐. 하나님 그런 거 안 따진다는 거예요. 뜻을 이어받을 수 있으면 더 좋지만 없으면 없는데. 디셋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거가 그것도 뭐 어디에 뭐 하던 사람?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우거라는 얘기가 뭔 얘기야? 우거지야, 우거지. 이거는 우거는 그냥 떠돌이. 그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떠돌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 사람이 예언자의 대표적인 주자가 됐다는 것도 이것도 참 기막힌 얘기라고요. 성경 찾아볼 수 있는 나한테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은 뭔가 하면 길르앗에 우거하던 자 중에 누구? 디셉 사람? 엘리야. 그건 나하고 좀 비스름해. 그럼 나한테 다루는 고향이 어디야? 그러면 대답이 곤란해. 이게 어디다 태어난 데가 어디야? 그러면 대답을 하겠는데 고향이 어디? 고향은 태어난 데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태어나서 그래도 너 좀 이렇게 정부자 산 데가 어디야? 그런 뜻이라고 얘기하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이제 다시 넘어가는데요. 최고 의식을 가진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뭐냐? 이건 나만 가지고 그냥 이거 가지고 내가 그냥 뭐 다 지배하고 이런 건 최강 의식이고 최고 의식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좀 이게 좀 사람답게 살게 해볼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던 사람. 거기에는 절대 그게 사라지지 않고 그걸 이어갈 사람을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그다음에 누구죠?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럼 아리스토텔레스는 계속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데 그런 제안을 받고 나서 이렇게 봤을 때 좀 따져봤을 거 아니에요. 그 뭐 어딜 가서 누굴 가르치려는 건가 보니까 뭐 다 아마 틀림없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랬을 것 같아. 내가 가서 만나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뭐 가서 만나봤어. 보수도 얼마 주겠다는지 따져봤고 그 다음에 누굴 가르치려나? 그러고 앉아서 찔러보니까 어때요? 찔러보니까 찌를만 하다. 얘라면은 한번 해볼만 하다.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 찾고 있었으니까 이걸 가르쳤던 내용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다 이렇게 개화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 속에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나는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라고. 결과를 가지고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결과를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추정을 뭘 가지고 해? 근데 결과는 알아 우리가. 결과는 아니까. 그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어떤 학문 체계를 만들어내는지도 아니까 이런 추정이 가능하다. 틀림없이 가서 만나보고 했다. 뭔 소리 하려고 그랬어? 어디 해봐.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더가 그렇게 거룩한 사상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계몽시키고 개화시켜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그 방법이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하였던 그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만들려는 것과 좀 많이 일맥상통하다 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여보내시고 너희가 거룩한 문화를 만들고 거룩하게 잘 살면 주변의 국가들이 와서 보고 배우게 해서 그대로 살게 하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도 어쨌든 전쟁이라는 그런 방법 도구를 써서 이걸 확산시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그 차이가 뭘까? 히브리적인 방법과 헬라적인 방법의 차이는 하나는 뭐란 얘기죠? 종교적인 방식이고 히브리의 방식은요. 헬라의 방식은 뭐죠? 철학적인 방식인 거예요. 철학, 사람의 방식이고 여기 히브리는 종교,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과 그러니까 이 헬라의 방식,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인간의 철학, 인간적인 방식으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게요. 그 최고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거가. 그리고 여긴 종교적으로 접근해 나간 최고의 문화. 그러니까 첫 시간에 내가 이제 얘기를 한 거가 이제 바로 그거라고. 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만 살아남았는가라고 할 때 최고만 살아남는다. 근데 지금 저기 알렉산더에 와가지고서 헬라족에 와가지고서 이 최고가 이제 이건 철학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최고가 어떻게 확산되어져 나갔는가를 보는 거라고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이 되는데요. 그 알렉산더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도 했고, 그 다음에 마침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독살을 당했다고요. 독살을 당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런 이제 교육받다 말고 이제 약관은 20살이라고 그러나? 20살을 약관이라고 그러죠? 20살의 나이에 이제 아버지를 이어가지고 이제 마게도니아 이끌게 되는데요. 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배출한 수제자였던 것 같아요. 그는 내부 문제를 수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군사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먼저 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신교육만 시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군사 훈련도 이제 시키는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하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수준만큼 생각과 의식 수준만큼 방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맨날 뭐만 연구하고 있을까? 화투 치는 사람, 고스톱 치는 사람이야. 나는 고스톱 뭐 몇 번 어디 가서 해보는데 난 못하겠더라고.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네. 미마트는 하겠는데 고스톱은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 몇 번 해봤는데요. 고스톱 하려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고해라. 고스톱 몇 번 해봤으니까 그렇지 그거가 됐으면 목사님도 타짜 됐을지도 몰라요. 나는 고스톱은 안 되겠더라고. 아니 뭐라 그러나 저 사람이 무슨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안 되나? 난 내 걸로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난 그건 재미가 없어 못 하겠더라고. 재미가 어려우니까 재미가 없지 뭐 쉬워야지 재밌을 텐데. 그럼 이렇게 못하고 하던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맨날 그것만 연구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게 그 수준인 거예요. 그 방법만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화투 갖다 뭐 어떻게 할 때 거기 뭐 순서가 뭐뭐 들어있는지 다 뭐 어떻게 또 하더라고. 그래가지고서 뭘 이루고 거기 또 이렇게 보니까는요. 저 어떻게 하냐면 흠집안 자기만 알게 하는 표시를 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상대방이 뭘 가지고 있는지를 아나라고 그랬더니 아니 껍데기를 뒤집어 보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손톱을 이렇게 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것만 연구하니까 그 수준 나오는 거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 또는 알렉산더 이런 사람도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좀 한번 바로잡아 볼까라고 할까?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나오는 게 이제 이게 또 그런 사람들 갖다 불러다가 또 연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이제 군사를 갖다가 정신교육과 더불어 가지고 새로운
작전을, 전술, 전략을 이걸 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수만 명을 데리고서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페르시아를 이제 점령하러 나가는 건데, 점령하라는 건데 최고를 가지고 개화를 시키러 가니까 어떻게 정신 교육시키는 군사들한테 우리는 페르시아로 가긴 가는데 저 사람들 땅이나 찾아러 가고 그저 가서 뭐 약탈이나 하러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다.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민폐를 전혀 안 끼치는 거야.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 약탈, 분여자 저 성폭행 뭐 이건 뭐 아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절대 언급을 해놓는 거야. 그리고 행진하고 뭐 이러고 할 때에도 그큰 인구의 이동을 하니까 바시고 뭐 그냥 다 밟아놓고 가고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으려고 이제 최대한으로 이래놓고 민폐를 전혀 안 끼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을 전면 이제 포고령이라고 그러잖아요. 포고령을 내려놓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페르시아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이건 급이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야, 여기 뭐 알렉산더의 군사들이 오는데 말에 이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조건이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파격적으로 낮아. 전혀 민폐를 안 끼쳐. 그리고 또 전쟁이 나게 되면 이게 무법천지가 되잖아요. 그건 완전 치안을 유지시켜 주는 거고. 자, 이렇게 나아가니까 당연히 긁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최고로 전파하러 가는데 그래 가가지고서 그냥 사람이나 죽이고 약탈하고 뭐 분해될 성폭행이나 하고 그냥 이러고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가니까 이걸 누가 마대? 더 좋은 건 틀림없이 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물론 이제 페르시아와의 이제 한판 전쟁이 있죠. 페르시아군은 이제 그냥 이게 수십만 명, 20몇만 명을 뭐 몰고 왔다 뭐 그런데 20몇만 명이라는 게 다 용병이야 이제. 용병이고 이제 억지로 끌려온 거예요. 이제 징발해가지고 온 거라고요. 포로지에서 몇 명 보내 이래가지고 왔어요. 나머지 이제 용병 월급 줄 테니까 와. 이 사람들은 싸워야 돼. 분명한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야. 오래니까 왔지. 싸우려니까 싸우지. 그리고 그냥 서 있으니까 서 있지. 예? 근데 저쪽은 어떤 거야? 목적 의식이 뚜렷해. 우리는 뭘 하러 온 거야? 우리는 저런 자들 저렇게 힘을 앞세워 가지고서 압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우리는 근절하러 온 거야. 그러고 싸우는 사람하고 내가 왜 왔는지는 몰라. 오래니까 왔어. 싸우려니까 싸워. 그럼 서 있으니까 서 있어. 그 싸움이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전투라는 것도 마찬가지에서 마라톤 전쟁이라는 거 봐요. 아테네 시민 정신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 최고의 문화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생명 내놓고 싸워요. 이거는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라면 난 내 생명 내놓을 수 있다 이러고 싸우는 거고 저쪽에도 오래니까 왔으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파죽지세로 나가는 거죠. 파죽지세로. 아예 이집트에 들어갔을 때는 어땠다고요? 여기서는 아예 그냥 왕관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는 완전 그냥 개선장군 환영식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페르시아 본거지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그냥 걸어가니까 10년 내에 이런 제국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세계 제국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역사가 없는 거야. 10년 내에. 그 이제 인도까지 가가지고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지구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알렉산더는. 지구 끝까지 가겠다고 그러는데 한 7년 됐대나 거기까지 가는데 7년이래. 그러니까 저 인도까지 가는데 7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게요. 걸어가는 시간이야 사실. 그 많은 행군을 해가는데요. 걸어가는 시간이야. 예? 참 이런 역사가 있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 점령제다 환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방법이라고 하는 이런 거에도 물론 군사작전은 군사작전인데 이런 군사작전도 있다는
이게 헬라 제국이라고 하는 거. 더 가고 싶은데 부하들이 집전한 지 7년이야 이제. 7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하들이 주로 이제 아버지의 부하였던 이런 사람들이 노병들이었다고. 근데 나이를 이제 먹어서 이제 늙었고 7년이 지났으니 이제 그게 다 이제 무슨 뭐 고향 생각나는 병에 걸려서 뭐 휴양병이라고 그러나 향수병? 향수병이 뭐 향수나 마는 병이야 뭐야 어쨌든 이제 더 못 가겠다 더 못 가겠다 이러고 나오는 바람에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알렉산더는 그걸 가지고 지구 끝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만두고 돌아왔다. 그러니 알렉산더 입장에서는 어떤 거야 이게 이제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이제 화병이 죽었다. 10년 만에 죽었단 말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는 군사작전과 더불어 가지고 문화작전을 쓰는 거야. 기발한 거예요. 어떻게 단시간 내에 우리가 이 지역을 헬라화 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게 뭐라고요? 경기장,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극장을 지어가지고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경기장, 극장, 그 다음에 뭐죠? 두란노 소원과 같은 문화원을 짓는 거야. 그래서 헬라 문화를 급속히 전파시키는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군인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연구진들을 데리고 대동을 하고 다녔다. 그래 너 가가지고 어디다 극장을 만들어야 될지 어디다 경기장을 만들어야 될지 어떤 경우를 어떻게 만들지 그걸 만들고 있는 사람. 자 인류 역사의 제국 역사에서 이런 경우는 없었다는 거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이제 이렇게 온 거죠. 제국 문화 가운데에서. 자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이런 게 있었다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요. 그 최고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저는 제가 진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통한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많이 이렇게 했었는데 자연의 원리와 이치에 이게 이제 부합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접근하는 방식은 철학적인 방식이 있고 무슨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박 목사님 그래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뭐 쓸데없이 자꾸 또 떠들고 있냐 그러는 것 같아. 맞지? 13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